2018년에 현직검사의 미투가 있었잖아요. 네. 그 당시 여당 의원들이 흰 꽃을 들어서 피해자를 응원하고 가해자를 응징해야 한다라는 데 목소리를 내줬거든요. 공감하고 지지하고 연대하는구나. 네. 착각이었어요. 그 후 안희정 사건의 경우라든지 박원순 사건의 경우를 보면 굉장히 괴랄스러운 용어까지 만들었잖아요. 피해 호소인이라고. 무엇이 확인된 것이 있어서 꽃을 들었나요?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모순된 지점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와인처럼 잘 익은 뉴스, 딱 맞게 골라드리는 경향시소, 시사소믈리에 임지선입니다. 최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예고편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영화 제작사 측은 표현의 자유라고 표현을 하지만 2차 가해가 명백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자유가 허용되는 건 어디까지인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당시 사건의 피해자 변호를 맡으신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지금 불필요한 일로 바쁘게 돼서 유감입니다. 네. 이 영화 예고편이 공개됐는데 혹시 보셨나요? 안 봤습니다. 안 보신 이유라도? 특별히 봐야 할 이유가 없고요. 무슨 주장을 하는지 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봤고, 이 다큐가 기존에 뭐 언론사 기자가 쓴 책을 토대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이 어떤 건지 이런 거는 인권위원회에서 그 판단을 할 때 주장했던 내용들, 그리고 행정법원에서 판단할 때 참조했던 내용,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다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화까지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좀 어떠셨나요? 이 다큐가 그 박원순 시장이 사망한 이후에 처음으로 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아니거든요. 책이 나온 적도 있었고 유족 대리하는 변호사가 SNS에서 공개적으로 피해자를 조롱한 적도 있었고 맥락을 제거한 채 피해자의 손편지를 실명까지 포함해서 공개를 하고 조롱을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그닥 새로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그 반복될 때마다 피해자에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언론이 묻고 이런 과정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고 피해자에게는 고통스러운 과정임은 분명합니다. 그 예고편에서도 굉장히 그 국가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물음표를 제시하는 그 맥락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뭐 책에도 물론 그렇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당시의 사건의 국가기관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성희롱이다라고 명확하게 결정을 했고 그 당시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어떤 유형의 성희롱 피해를 입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촉구하기 전에 성추행 등으로 고소를 했었는데 피소한 사실을 알자마자 가해자가 무책임하게 죽음으로 도피했고 그로 인해서 가해자를 기소하지 못한 채 형사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피소사실 유출 경위를 수사했던 북부지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박 시장이 왜 사망을 했는지에 대해서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직원하고 주고받은 문자가 있는데 문제 삼으면 문제될 소지가 있다. 이번 파고는 넘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는데 면목이 없다. 그런 문장들을 남기고 사망했거든요. 그 문장은 많은 해석을 요하는 어려운 문장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가인권위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유족 측의 주장이 소송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행정법원에서 판결을 했고 그 행정법원의 1심 판결 내용에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가 인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제가 한 부분만 말씀드리자 그러면 국가인권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피해자 측 참고인들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청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했던 상급자라든지 동료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거든요. 서울시청에서 근무했던 분 중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이 부분이 인권위에서도 인정을 했고 행정법원에서도 인정을 한 건데요. 피해자가 이 고소를 결심한 이후에 동료들에게 이런 문자나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2018년부터 박 시장이 보낸 문자를 동료에게 보여주고 박 시장이 보낸 사진을 보여주고 박 시장이 심야에 보낸 이모티콘을 보여주고 동료들이 그런 것들을 봤고 그 본 내용을 봤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그런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서 피해자가 성희롱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실은 박 시장으로부터의 이런 성적 괴롭힘 이외에 다른 별건 사건으로 가해자가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형사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가해자인 피고인 측의 요청에 의해서 피해자가 정신과에서 상담받은 상담 일지 전부가 법원으로 가게 됐어요. 그 당시에 저희는 피해자는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할 때는 너무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담 일지까지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오히려 저희는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채택을 했고 피고인의 즉 가해자의 요청에 의해서 법원에 온 피해자의 정신과 상담 진료 기록에는 박 시장으로부터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자가 힘들어했던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기재되어 있었고 박 시장이 피해자에게 어떤 문자를 보냈고 그것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는지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었거든요. 형사법원의 판결문에 보면 피해자가 박 시장의 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런 판단까지도 별건에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국가인권의 결정이 내렸고 국가인권의 결정이 맞다라는 행정법원 판결도 그렇습니다. 있었고 그리고 그와 별건 사건에서도 형사재판에서도 그 당시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 세 번의 이제 기관 인정이 있는데 이 말 엄청 많이 반복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그걸 다시 반복하시는 그 심경도 참.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하면 굉장히 짜증나고요. 이 유한한 시간을 이렇게 이미 판단받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도 않고 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누군가가 어떤 피해를 입거나 했을 때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 복수하는 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자기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라든지 법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참고인 조사,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그러한 판단을 통해서 피해자는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는 누구보다도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해자 스스로 죽음으로 도피를 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행정법원의 판결문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로지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으로 도피했다라고 판단을 할 정도입니다. 가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법의 심판에 세우는 기회 자체를 잃게 된 차단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해자의 죽음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그리고 거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을 해줬으면 그것은 사실로 인정을 해주고 승복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기존의 잘못된 통념으로 이것은 사실이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새로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다른 것이 나왔을 때 진상규명을 한다거나 이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수사기관, 국가인권위 그리고 행정법원에서 여러 날에 걸쳐서 판단을 해서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일로 인해서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들이 믿음의 그 영역 안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답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순화해서 표현하자면 굉장히 폭력적인 행위고 나쁘게 말하면 우리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표현 중에 그 말씀하셨었잖아요. 지지자들에 의한 이런 2차 가해는 거의 두더지 게임 같다. 계속해서 이제 한번 때리면 다시 또 나오고 다시 나오고 뭐 죽어 있는 사람이 지금 거의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 상황인 건데요. 그때마다 이렇게 대응하셔야 되는데. 끔찍하죠. 왜냐하면 1라운드가 끝났단 말이에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그 과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가 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1대1이지만 가해자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1열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피해자의 형사고소나 법적 책임을 통해서 사라졌다. 2열에 있는 사람이 또 나타나고 3열이 2열이 되고 끊임없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피해자는 혼자 싸워야 합니다. 가해자는 엄청난 지지자를 두고 있지만 피해자는 지금 누가 피해자의 곁에 서서 피해자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있나요? 우리 법에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런 여성의 권익에 대해서 주된 역할을 해야 하는 여성가족부가 지금 피해자를 대신해서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고 있는가? 아니거든요. 우리 지난해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헬로윈 참사가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나 유족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공격으로 인한 2차 피해하고 무엇이 다른가요? 그러면 이 사건 피해자를 위해서는 공권력이 무엇을 해주고 있나요, 지금? 근데 이런 사건이 저는 이 사건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어디선가 우리가 모르는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숨죽이고 있고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그런 피해자분들이 용기를 내서 뭔가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고 싶을 때 좀 주저하게 되는 그런 2차 우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사안을 보면 위력 성폭력 사건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위력 성폭력이라든지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피해자가 이것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겠어요? 가명으로 신고했을 뿐인데 가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서까지 피해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형국이잖아요. 살인녀라고 공격당하고 고소를 오히려 당하고 그리고 실명이 공개되고 실명이 공개되면 자기가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미투 피해자들이 이름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 이름은 자기에게는 엄청난 상징성이고 자기 정체성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을 표본적으로 지금 박원순 사건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용기 낼 수 있으며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변호사가 이런 피해자를 대리를 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입 닥치고 있어. 너가 문제 제기하면은 너도 이 꼴 날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저는 정말 심각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사람은 저는 구속수사하고 실형 선고 나와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공권력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어떤 뭐 짧은 메시지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닌 상황인가요? 제가 오늘 얼핏 기사를 봤을 때에는 여성가족부가 이렇게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이런 언동들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3자적인 입장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정도보다는 좀 더 나아가서 법에 있는 적극적 조치를 관할 주무부처로서 저는 취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관계, 행정법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준 그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런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에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의사불벌이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진 제3자가 고발하고 행위자들에 대해서 수사 등등을 할 수 있거든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보니까 미 전직 대통령 트럼프가 어떤 여성을 성추행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추행을 한 행위 자체에 대한 배상 금액보다 2차 가해를 한 명예훼손을 하고 한 부분에 대한 배상 액수가 더 높았거든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권력형 성범죄, 위력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무수한 가해자들에 의해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이런 2차 가해는 피해자에게 입히는 이 심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그 가해 행위자들이 징벌에 가까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이 모든 행위를 피해자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질문하고 있는 그런 형국가 아닌 건가요? 사실 그건 공권력을 향해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저는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은 그 가해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전히 보면 아직 우리 사회가 그런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낮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요. 이런 성폭력 그런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들을 오랫동안 변론해 오셨는데 한 뭐 과거 10년 또 뭐 거슬러서 20년 전에 비해서는 좀 더 나아진 게 좀 있다고 보시나요? 나아진 부분은 일선 수사기관이라든지 법원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재판을 할 때 많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예전은 말로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기본적으로 이런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수사기관들이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어떤 경제적으로 취약하더라도 무료 법률 구조를 받는다거나 무료 의료 그 상담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진영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폭력의 문제는 인권에 관한 문제고 폭력에 관한 문제인데 자기들이 진영 논리에 따라서 입맛에 맞게끔 이용하거나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해서 가해지는 이 2차 가해 이런 것들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2018년에 현직 검사의 미투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 현직 검사는 이미 과거에 한참 오래전 과거에 있었던 성추행의 피해에 대해서 방송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 그 당시 여당 의원들이 흰 꽃을 들어서 피해자를 응원하고 가해자를 응징해야 한다라는 데 목소리를 내줬거든요. 이제는 우리 사회가 미투의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이런 열린 마음으로 공감하고 지지하고 연대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 착각이었어요. 그 후 안희정 사건의 경우라든지 박원순 사건의 경우를 보면 전혀 다르게 대응하고 있거든요. 내 편은 또 내 편으로 끌어안는 그렇죠. 굉장히 괴랄스러운 용어까지 만들었잖아요. 피해 호소인이라고. 현직 검사가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했을 때 그 다음날 꽃을 들기 전에 무엇이 확인된 것이 있어서 피해자를 지지하고 연대한다며 꽃을 들었나요? 불과 하루가 걸리지 않은 사이인데 박 시장 사건에서 피해자는 고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직 여당의 의원들이 단톡방에서 아직 확인된 게 없으니까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모순된 지점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미투 성폭력의 문제를 철저히 진영 논리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미투 피해자라든지 위력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이런 무수한 2차 가해에 대해서 저는 이런 피해자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비틀어 놓은 정치인들이 제자리로 돌려놓는 역할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권의 그런 행태들이 결국은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영향을 다 미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저는 일반 시민들은 이 사안을 흔들리지 않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하고도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코웃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뭐 저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라고 생각할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이 사안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 우리 공동체에 있는 시민들이 이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지는 않겠지만 아쉬운 부분은 방관하지 말고 바라보지만 네. 말고 참여해 주시라는 거예요. 저 이 대목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그래도 어떤 같은 맥락 선상이니까 이 최근에 여가부가 그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올해 정부 과제에서 제외를 했어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이 비동의 간음죄는 뭐고 비동의 강간죄는 뭐고 이게 다른 용어인 건가요? 동의 없는 상태에서 네. 다른 동의 안 사람하고 하고? 성관계를 하는 걸 강간이라고 강간. 우리 법에서는 네. 보고 있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형법상의 강간죄에 대한 구성 요건을 보게 되면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을 때는 뭐 징역 몇 년에 처한다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폭행 협박이 꼭 있어야 하는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우리 판례는 이미 예전부터 폭행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허락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접촉하면은 그걸 기습추행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 기습추행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별도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필요하지 않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물리적인 폭행 협박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고 2019년경에 기습 간음, 폭행 협박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허락이 없는 상태에서 성기 삽입을 하게 되면은 강간에 해당한다. 그래서 기습 간음을 강간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네. 이미 우리 판례가 옛날부터 폭행 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 또는 강간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의 규정에서는 폭행 협박에 의해서 사람을 강간했을 때 처벌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형법의 규정이 판례의 태도를 못 따라 뒤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판례의 태도에 맞추자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굳이 비동의 간음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거 자체가 강간이라고 봐요. 그리고 강간죄의 구성 요건에서 기본 구성 요건에서 폭행 협박을 구성 요건에서 빼버리면 되죠. 그런데 때로는 폭행 협박을 해서 상대방을 제압한 상태에서 성기 삽입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허락만 없는 상태보다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는 가중처벌을 하면 되고 흉기 같은 거 들고 위협했을 때는 더 가중처벌을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강간죄의 기본 구성 요건에서 폭행 협박을 드러내는 걸로 그렇게 잘 설명을 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이미 판례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네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비동의 간음을 뭘 새로 도입하는 것 마냥 사람들이 오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뭐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어렸을 때부터 주입받아온 또는 우리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교육받은 그런 성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성교육을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좀 교육을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이쁘다고 함부로 하지 않는 교육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 이전에 부모가 예를 들어서 늦은 밤에 귀가했는데 아이가 자고 있어서 가서 막 뽀뽀하려고 하는데 애가 싫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는 걸 해야 돼요. 어른이 싫어라고 했는데 에이 아빠는 좋은데 라고 하면서 그 아이에게 뽀뽀를 하고 부비고 하면 걔가 나중에 커서 상대방이 싫다고 해도 내가 좋으면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신체적인 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나의 단독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이런 신체적인 접촉과 관련한 것은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고 상대방이 싫다라고 하면 멈춰야 돼요. 뽀뽀하는 도중에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아까 허락해줬으니 난 계속 할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의 행위도 상대방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허락을 받고 시작했어도 중간에 상대방이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상대방의 신체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의사에 따르는 그리고 상대방이 불편하다라고 하면 멈추는 그 교육을 해야 하고 그런데 불편한데 불편하다고 또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부모니까, 어른이니까, 선생님이니까, 교수님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The power of no
노라고 말하는 힘. 그것을 길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싫다고 하면 저 사람이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내가 밉보여가지고 불이익 입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참고 하는데 어려서부터 노라고 말하는 이 마음의 힘을 길러야 될 것 같고 또 누군가가 노라고 했을 때에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받아들이는 저는 그 교육이 아주 어려서부터 계속 돼야 된다 생각해요.